시작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크지?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배움 GS-AT 모의고사 상식 부분 세 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34번 문제까지 풀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이제 35번부터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1회 이번 시간에 마지막이 할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35번. 다음과 관계 깊은 나라의 사회 경제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못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배층은 왕족인 대씨, 고씨 등 고구려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고구려계 사람들이라고 굳이 써준 이유라고 하면은 고구려와 관련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아마도 지배층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여기 대씨라는 말이 나왔으니 발해에 대한 얘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민 중 대다수는 말갈인이다. 이것만 보셔도 사실 발해라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주민은 말갈인이었지만 지배층이 고구려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고구려 전성기 때부터 고구려에 편입된 종족이었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발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해에 대한 얘기예요. 1번. 고구려와 말갈인의 전통을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맞습니다. 고구려와 말갈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끝까지 고구려 계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2번. 수출품으로는 불상과 자기 등이고 수입품은 비단, 책 등이었다. 그렇죠. 불상과 자기를 수출했고요. 당나라로부터 비단과 책 이런 것들을 수입해왔던 거 맞습니다. 3번. 농사는 밭농사 중심이었다. 맞아요. 그죠? 왜 그렇죠? 북부지방이잖아요. 그죠? 북부지방이니까 당연히 밭농사 중심이죠. 산지가 꽤나 많은 곳이었기도 했고요. 고구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구려는 농지가 부족한 곳이었다. 알고 계시죠? 그쵸?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도 지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4번. 신라와는 적대적 감정으로 인하여 일체 교류가 없었다.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미 이거 아니라고 아셔야 돼요. 발해도 그 큰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서 무왕 때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부터는요, 당나라뿐만 아니라 신라와도 굉장히 밀접한 교류를 맺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이나 일본보다는 조금 어색한 관계이긴 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가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일단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수취제도는 조세, 곡물, 부역 등이 있었다. 맞는 얘기죠. 이거는 고대 국가라고 한다면은 조선시대까지 모두 통틀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세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조세, 공납, 역.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역에 요역과 군역이 있는 거고요. 요역이 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발해가 나온다고 하면 사실 발해가 나올 경우에 1순위는 뭘까요? 1순위는 고구려 계승의식이죠. 그렇죠? 고구려 계승의식을 어떤 걸 통해서 볼 수 있는가 뭐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국왕이라고 적었다. 혹은 고구려 문화 양식을 계승하였다. 대표적으로 온돌, 무덤 양식, 그리고 천장 구조 이런 것들이 고구려 양식을 본뜬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찾아서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36번입니다. 다음 화폐를 창안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비트코인이네요. 비트코인을 창안한 사람, 이거 굳이 안 읽어보셔도 나카모토 사요시라고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카모토 사요시가 고안한 것이고요. 일단 읽어는 보죠. 비트코인은 요즘 나름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니까요. 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예요.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이때 제 친구와 제 여자친구도 펀드가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어했죠. 뭐 사담이고요. 정체불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창안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09년은 패드가 막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 시장에 공급하는 양적 완화가 시작된 해로 달러와 가치 하락이 우려가 겹쳐지면서 비트코인이 대안화폐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모토 사요시네요. 그죠? 그때 나가부치 찌우시도는 그 문학가입니다. 문학가이고요. 오에 겐자부로도 노벨 문학상을 탄 그
문학가고요. 문학가고요. 아베 신조는 큰일 날 뻔했네요. 어쨌든 뭐 그쵸. 설마 제가 그 아무리 그래도 그쵸. 부적절한 언어를 쓰려고 했는데 안 되겠죠, 그죠? 인터넷 강인데, 그죠? 아베 신조는 그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인데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있고요, 그죠? 저희의 주적 중 한 명이죠, 그죠? 저희 주적 중 한 명이고요. 그래서 5번입니다. 5번은 무라야마 하루키도 문학가네요, 그죠? 문학가를 나머지에 많이 주셨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7번 볼게요. 3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 혹은 대륙이라고 되어 있죠. 위치는 대양주 남단에 있고요. 해안선 태즈먼해 남태평양 쪽에 있습니다. 남태평양 쪽에 있으니까 호주 아니면 뉴질랜드? 뭐 이런 쪽이겠네요. 기후 온난 해양성 기후고요. 수도는 웰링턴이네요. 뉴질랜드네요. 그렇죠. 1865년 오클랜드에서 천도했고요. 웰링턴을 수도로 하고 있는 뉴질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영토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 어차피 국가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영토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어느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우리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영토는 크게 4개죠. 4개. 하나는 독도. 무조건 나올 수 있죠. 그쵸? 네. 독도 문제는 우리나라 영토 분쟁의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독도보단 조금 약하지만 간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간도, 우리나라 북부 지역. 그죠? 중국과 조금 이제 그 맞닿아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요즘 영토 분쟁 문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쿠릴 열도죠. 쿠릴 열도는 그 일본이랑 그 러시아 간의 그 북부지방, 북쪽, 그 일본 북쪽 있죠, 그죠? 거기에 있는 섬들, 그쪽이 조금 영토 분쟁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센카쿠 열도요. 센카쿠 열도의 영토 분쟁도 일어나고 있죠. 여기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영토 분쟁입니다. 그렇죠? 요 4개 정도, 4개 지역 정도는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조금 나올 만한 나라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가 될 수 있죠.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뭐 이런 쪽, 그 발칸반도 쪽 나라들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발칸반도 쪽에 있는 나라들이 분쟁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부분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타이가 생각보다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 지역입니다. 왜 타이는 그 중요한 지역이냐면요. 타이가 식민지가 안 된 유일한 지역이에요. 동남아 지역에서 프랑스와 영국 간의 완충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유일하게 식민지가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타이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3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요. 소유자가 독점해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하는데요. 그쵸? 그래서 여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못 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나만 쓸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곳. 그곳은 전용 면적이죠. 내가 전용할 수 있는 면적. 내가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그쵸? 그래서 전용 면적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2번이네요. 그래서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읽어보시면 전용 면적이라는 거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용어들, 이런 거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좀 설명해 줄게요. 건폐율이죠, 건폐율. 건폐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만한 대지가 있어요. 요만한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를 전부 다 그 건물에 쓰는 건 아니에요. 건물에 요만큼을 썼다고 합시다. 요만큼을 썼다고 합시다. 그쵸? 요만큼. 네. 딱 썼어요. 그쵸? 그러면은 요 하얀 부분, 그쵸? 요 하얀 부분의 면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요걸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요 대지 면적에 요 건물이 들어서는 요 면적의 비율. 그쵸? 요 대지 면적분의 요거 하시면 돼요. 그쵸? 그게 건폐율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용적률이라고 있죠. 그쵸? 용적률은 뭐냐면요. 용적률은 이 건폐율 여기서 건물이 올라와요. 그쵸? 건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1층에 올라올 수도 있지만 10층에 올라올 수도 있고 20층에 올라올 수도 있죠. 그쵸? 네. 그러면은 요거 하나가 1층 면적일 거예요. 그쵸? 2층에 올라가면 이게 2개 생기겠죠. 3층에 올라가면 3개 생길 것이고요. 10층에 생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각 층마다 이 건폐율을 전부 다 합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뭐 2층이 있으면은 요 2층 여기 면적, 3층이 있으면은 3층 면적까지 더한 거. 그쵸? 이걸 다 합친 게 용적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절대 면적은 말 그대로 절대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쵸? 공용 면적은 같이 쓰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39번 볼게요.
조세의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부여 혹은 전가되는 것은 무엇인가? 조세의 전가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세의 전가성이 있는 부분은요, 어렵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는 조세의 전가성이 높아요. 매우 높죠. 볼까요? 종합부동산세 직접세입니다. 사업소득세요. 소득세니까 직접세예요. 양도소득세 직접세죠. 직접세. 부가가치세 간접세네요. 4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근로소득세 직접세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간접세가 도대체 왜 전가성이 있다라고 하냐? 바로 이런 거죠. 그렇죠?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요, 500원에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500원에 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500원을 팔 때 그 세금을 먹였어요. 500원에 팔아도 되는 물건인데 이 500원에 판다고 쳤을 때 나라에서 세금을 100원을 냅니다. 100원이 세금으로 줬어요. 그렇죠? 원래는 500원의 물건을 팔고 나서요, 세금 100원을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자가 생각했는데 억울해요. 내가 왜 이걸 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500원에서 가격을 올리는 거죠. 700원, 650원 이렇게. 그렇죠? 막 700원 막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야.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뭐예요? 여기에서 세금을 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500원짜리 물건을 700원에 팔게 됐죠. 그렇죠? 그럼 소비자가는 700원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세금은 원래 누구한테 부과된 거예요? 원래 사업자한테 부과된 거죠. 근데 누가 내게 되는 거야? 소비자가 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누가 내야 될 세금을? 사업자가 내야 될 세금을 소비자가 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전가성이 있는 세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는 VAT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는 대부분 다 전가성이 있는 세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40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제사가를 고르시오. 이거 경제 역사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네요. 그래서 영국 공산당 당원이자 공산당 역사가 그룹의 회원이고요. 런던 대학교 버크벨 칼리지의 학장을 지내기도 했어요. 왠지 홉스봄이네요. 홉스봄 같네요. 많은 근현대사 책을 저술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4권으로 구성된 그의 시대 시리즈가 있다. 시대 시리즈. 에릭 홉스봄. 정확합니다. 홉스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밑에는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폭력의 시대 이런 것들을 저술했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인물들이 누군가 조금만 볼게요. 아담 스미스는 고전경제학의 대가죠. 그렇죠? 최초의 자본주의 이론을 창시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은 뭘 의미하죠? 이거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한 보이지 않는 손은 이거는 시장 가격을 의미합니다. 시장 가격. 누가 여기다 시장에다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요. 이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요인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쵸? 하지만 이 이론은 틀렸습니다. 그쵸? 이 이론이 오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쵸? 실제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손이 없었죠. 그쵸? 없는 손이었죠. 그죠? 네. 그러면 어차피 아담 스미스 한 김에 그 경제학자 한 명 더 봅시다. 한 명 더. 아담 스미스가 이 고전 경제학이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쵸? 한계에 부딪혀서 대공황 같은 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자유를 맡기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누가 개입해야겠다. 정부가 개입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쵸? 그래서 수정자본주의의 대가 케인즈죠. 케인즈요. 네.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 네. 이런 것도 자본주의 사회라고 한다면은 한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는 조금 정부가 커진 형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겪었을 만한 자본주의 형태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신자유주의 쪽이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오일 쇼크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오일 쇼크 때 정부가 이제 좀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어요.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다시 작은 정부, 시장의 자유를 맡기는 이제 그런 체제로 관계된 게 신자유주의였죠. 그렇죠? 근데 신자유주의도 또 한번 무너졌죠. 언제 무너졌어요? 2008년이죠. 2008년에 아까 얘기했던 그 경제 위기 있잖아요. 그 2008년의 경제 위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도
현재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신자유주의가 조금 주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랑케가 나왔네요. 랑케는 실증주의 사학자입니다. 랑케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이야기했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역사죠. 그렇죠? 사실 그대로의 역사라든가 객관적인 역사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뭐 어쨌든 랑케는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 실제 증거에 입각해야 된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르티아스는 경제학자네요. 경제학자인데요. 인도의 경제학자입니다. 인도의 경제학자고요. 더글라스 노스도 경제학자인데요.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학자가 최근 학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언어학자인 촘스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촘스키라고 혹시 들어보시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랑도 조금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나라 이제 그 좌성향 있는 사람들이 그 촘스키와 많은 이제 그 관련을 맺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촘스키가 언어학자입니다. 언어학자예요. 사실 언어학자입니다.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4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급준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급준비율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용어입니다. 지급준비율은요, 이거예요. 시중은행들 있죠. 그렇죠? 시중은행들이 그 예금을 받아요. 예금을 받으면은 그 예금이 언제 그 사람이 찾아갈지 모르잖아요. 제가 예금을 맡겼는데 내가 몇 월 며칠에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고 했을 때 바로 줄 수 있는 정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일반 은행에서 받은 예금, 여기서 예금의 일부를 어디다가 맡기냐면요. 중앙은행에 맡겨요. 네, 중앙은행에 이렇게 맡겨요. 그렇죠? 요렇게 해서 이 중앙은행이 이 예금 일부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까지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은행은 예금을 받은 다음에 왜 여러분한테 이자를 주죠? 예금을 받고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해요. 은행은 거의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투자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득을 창출하고 그리고 나서 이자를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다가 넘겨줘요. 근데 이 지급준비율이 올라갔다라고 칩시다. 지급준비율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받은 예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중앙은행에 줘야 되죠.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은행이 받은 예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인상한다. 즉 지급준비율을 인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의 돈을 더 많이 갖고 와라 이런 얘기고요. 그렇다는 건 시중의 돈을 안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너무 과열됐을 때, 경기가 너무 과열되고 그 물가가 상승하고 막 이럴 때, 그렇죠? 그런 시기에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경기가 침체에 이르렀을 때는 지급준비율을 인하해서 투자를 증폭시키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볼게요.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중앙은행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 답이네요. 1번이 지급준비율입니다. 2번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이건 자기자본 비율을 이야기하고요.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말 그대로요. 유동자산의 유동부채에 대한 비율. 이건 유동비율이라고 해요. 유동비율이라고 불러요. 기업이 자기자본을 활용해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 이거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 안 써드려도 되죠? 자기자본 순이익률. 네, 됐어요. 5번 경상이익을 기초자산과 기말자산의 평균치로 나눠서 100을 곱한 수치래요. 보유자산에 비해서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가를 따지는 기준이래요. 이거는 총자산 경상이익률입니다. 총자산 경상이익률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볼게요. 산업 폐기물, 쓰레기 집화장, 원전 폐기물 등의 수용 처리의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해요. 하지만 자기 주거 지역에 이러한 시설 설치할 수 없다는 지역 이기주의는 님비 현상입니다. 님비 현상은 풀어서 뭐라고 하죠? Not in my backyard. 그쵸? Not in my backyard. 제 발음이 구려도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제가 그 영어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발음은 구릴 수 있어요. 어쨌든 not in my
야드입니다. 그렇죠? 비슷한 용어인데 반대의 의미. 즉 지역 이기주의 맞아요. 지역 이기주의만 있는데 이거랑 반대. 우리 지역에다가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건요. 핀피 현상이다. 핀피 현상. 여기서 보면 5번에 있는 핀피 현상이죠. 그렇죠? 핀피 현상이 완전히 님비랑 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건은 이 그 시설은 굉장히 좋은 시설이니까 우리 쪽에 좀 놔줘라. 이런 시설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 파크인 마이 프론트야드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지역 이기주의예요. 곧 있으면 우리 님비 현상 한 번 더 보실 겁니다. 네. 사드 배치 때문에 아마 님비 현상 한 번 더 보실 거예요. 제 말이 맞나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네, 그 이기주의 한번 보실 거예요. 그 사드 배치하는 게 대부분 새누리당 쪽에서 이제 사드 배치를 주장하죠. 그렇죠? 뭐 사드 배치가 옳고 나쁘고 그러고는 저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새누리당 쪽에서 지지를 하는데 그 새누리당 지역구 쪽에 그 사드를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새누리당 지역구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님비 현상 곧 있으면 보실 수 있어요. 네. 됐습니다. 하나씩 보죠. 스프롤 현상. 이거는 이제 도시가 발전하는데요. 도시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발전해요. 근데 도시가 빠르게 발전한다고 해서 도시가 알차게 발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가 발전하면서 그 주택도 부족하고요. 시설도 부족하고요. 뭐 굉장히 부족해요. 도로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 무작정 그냥 팽창만 하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알차게 만들고 나서 그 바깥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알차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확장하는 무분별한 도시 확장. 그거를 스파이럴 현상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됐고요. 아노미 현상은 규범의 구제라고 불러요. 아노미 현상은 일탈을 설명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했어요. 사회가 변하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 무엇인가를 모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디르켐이나 머튼이 주장한 아노미인데 조금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그거 내용은 똑같습니다. 핵심은 똑같아요. 핵심은 규범이 부재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인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이죠. 대표적인 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관식을 막 박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뭐 사람들 막 옆에 막 죽어 있고 막 시체 막 널브러져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는 거 당연히 도둑질이니까 안 되죠. 그렇죠? 도둑질이니까 안 되지만 전쟁같이 아주 급격한 상황 변화, 그렇죠? 그런 상황 변화에서 이것이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 아노미의 대표적인 현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공동화 현상은요, 순간적으로 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도시의 인구 공동화 현상이죠. 도시의 인구가 갑자기 서울 쪽의 인구가 확 늘어나는 시간대가 있어요. 낮이죠. 낮 시간대에 사람들이 주변 지역에서 서울로 이렇게 몰려 들어오면서 갑자기 거기에 빽빽하게 인구가 차요. 그렇죠?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자기 집으로 귀가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렇죠? 그런 걸 공동화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갈게요. 43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중국의 민족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로 중국 남방의 산간지대에 살고 있고요. 대표적인 거주 지역으로는 호남성, 귀주성 및 사천성이 접하는 미역의 무릉산과 귀주성 동남 지역의 묘령, 월량산, 검남의 대소마산 뭐 이런 쪽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묘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중국 소수민족 중에서 묘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묘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민족들이 좀 어떤 민족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은 중국 민족이야. 말 그대로 중국 민족이고요. 중국의 다소민족입니다. 중국의 다소민족이고 옛날에 중국 민족 하면 한족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족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을 오랑캐다 이렇게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한족은 중국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구르족, 신장 위구르족은 이제 이슬람을 믿는 민족인데요. 중국에 편입돼 있어요. 중국에 편입되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중국과 자기들과 너무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분리 독립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북서쪽에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서쪽. 묘족은 방금 얘기했고요. 조선족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동포인데 중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조선족이라고 하고요. 광서장족입니다. 광서장족이에요. 광서장족. 광서는 중국의 남쪽에 있고요. 광동의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광동과 광서 이렇게 해서 광동의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남쪽에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게요. 이거 장족 같은 경우는 백제 문화를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백제, 그 고대 백제, 그 백제 맞습니다. 그 백제 문화를 장족이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제의 후손이다. 혹은 백제가 여기를 점령했던 증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백제가 왜 점령했던 증거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요. 조금 그렇고요. 아마도 백제 이주민들이 거기 많이 살지 않았을까. 그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외국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유배지로서 그 남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산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소수민족 같은 경우는 중국계 분열, 중국에서 분리 독립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민족 하나 더 한다면은 티벳이 나올 수도 있어요. 티베트도 중국에서 굉장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민족이죠. 굉장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민족인데 중국 애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로 폐 증상이 있는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 혹은 비말액에 의해서 직접 감염되지만 감염된다고 해서 모두 이 질병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대개 접촉자의 30% 정도가 감염되고 감염된 사람의 10% 정도가 환자가 되고 90% 감염자는 평생 건강하게 지냅니다. 폐에서 나오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혈액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밑에 다 아니란 거 아실 거고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금 요즘 유행하고 있죠. 그렇죠?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서 유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 올림픽을 직접 가서 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네. 넘어가겠습니다. 45번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평화를 수립하기 위해서 성립된 최초의 국제기구죠. 국제연맹입니다. 국제연맹이고요. 국제연합이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잖아요. 그렇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연맹이 등장하고요. 그 국제연맹이 실제로 기능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걸 막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강제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군대를 집어넣으면서 유엔이 나온 거죠. 유엔. 국제연합이요. 그죠? 그래서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46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기둥열주와 같이 건축물을 받치는 것이란 뜻이지만 오늘날에는 2층 이상의 건물에 있어 1층 방에는 방을 만들지 않고 기둥만 세운 공간을 가리키게 됐는데요. 이것은 필로티에 대한 얘기네요. 필로티에 대한 얘기고요. 경량철골, 뭐 가벼운 철골이고요. 트러스 가더는 그 네트워크 보안 장비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장비니까 전혀 관계없고요. 슬라브는 그 바닥이나 천장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캔틸러버 가더는 그 디자인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한쪽은 받치고 한쪽은 안 받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된 거,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거, 네, 이런 거를 부르는 말이 캔틸빌러바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2번입니다. 47번 볼게요. 다음 중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여기 되어 있죠.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볼게요. 고구려 백제 불교를 전파하였다. 맞죠? 위진남북조 시대가요. 우리나라 삼국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국시대 말에 삼국이 통일된 때쯤, 그때쯤에 수당이라고 하는 통일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시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진남북조 시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2번 불교와 불교 미술이 크게 발달하였다. 불교가 전파되니까 불교 미술이 발달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노장사상과 청담사상 발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삼국시대 문화에서는 불교 문화뿐만 아니라 도교 문화도 발견되죠. 그래서 위진남북조의 문화가 삼국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거 맞습니다. 4번 유교 경전을 정리해서 유교가 발달하였다. 유교 경전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이네요. 여기서 유교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말만 썼으면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유교 경전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말은 틀립니다. 이거는 당나라 때 이야기예요. 당나라 때 이 훈구학이 크게 발달하면서 이제 그 경전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당나라 때 나온 경전의 이름이 오경정이죠. 오경정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정리한 경정이 오경정이고요. 이거는 당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경정이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오히려 유학이 쇠퇴해요.
유학 굉장히 쇠퇴하게 되고요. 성리학이 나올 때까지 꾸준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세 행복과 불노장생을 비는 도교가 성립되었다. 노장사상이 도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과 5번이 같은 말이니까 둘 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48번입니다. 이거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은 보자마자 맞추셨을 거예요. 유럽 축구연맹에서 주관으로 유럽 대륙 최고의 클럽이에요. 유럽 대륙 최고의 클럽입니다. 나라가 아니에요. 유럽 대륙 최고의 축구 잘하는 나라를 뽑는 게 아니라요. 유럽 대륙 최고로 잘하는 클럽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번 UEFA입니다. UEFA고요. EPL은 영국 리그를 얘기하고요. 유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가. 유럽의 국가들 중에 가장 잘하는 국가를 뽑는 게 유로고요. 유로. 그리고 KFA는 대한축구협회네요. 우리나라 축구협회입니다. 그리고 프리메라 리가는 스페인의 리그가 되겠네요. 스페인의 리그 보시면 되겠고요. 4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품입니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들의 식량이라고 했고요. 로마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여겼어요. 꿀이네요. 꿀. 더 안 보셔도 됩니다. 맞아요. 이집트에서는 사체 방부제로 사용했어요. 이거 진짜 맞아요. 꿀은요 굉장히 신비한 물건이라서요. 꿀에 이물질이 안 들어간다는 가정하에서는 꿀은 썩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꿀 많이 드세요. 꿀 많이 드십시오. 다만 거기다 뭐 침 같은 거 들어가지 않게 꼭 조심하고요. 그렇죠? 그거만 조심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꿀입니다. 꿀.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50번 문제요. 다음 중 화랑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화랑도는 신라 시대에 청년 조직에서 시작했고요. 청년 조직이었다가 뭐가 됐죠? 청년 조직이었고요. 청년 조직이었다가 진흥왕 때 개편되죠. 진흥왕 때 개편된다 그래서 진흥왕 때 개편돼서 군사 조직이 됩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구성은 화랑과 낭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화랑은 뭐만 될 수 있죠? 귀족. 귀족 중에 귀족이었던 진골 귀족만 가능합니다. 진골 귀족만 가능하고요. 낭도는 진골 플러스 평민까지 가능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합쳐져서 화랑도 이렇게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화랑은 귀족이면서도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괜찮아야 돼요. 그렇죠? 얼굴 박살나면 안 됩니다. 박살나면은 화랑이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귀족 그리고 화랑은 귀족만 그리고 낭도는 귀족과 평민이 같이 있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신라 사회에 귀족과 평민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켜주면서 이제 나라 안에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볼게요. 원시 사회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하였다. 청소년 조직이요. 청소년 조직. 14세에서 16세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하죠. 왜? 나이 때문에. 그렇죠? 얼굴 때문에 귀족 때문에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나이 때문에 안 돼요. 나이 때문에 화랑이 되실 수 없어요. 2번 계층 간의 대립적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구실도 하였다. 맞죠?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낭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화랑도는 전통적 사회기범을 배웠다. 맞습니다. 전통적 사회기범에요. 불교와 유교 윤리까지 같이 배웁니다. 좋은 얘기고요.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제천의식을 행하기로 했다. 맞습니다. 화랑도는요. 산천을 다니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수련을 쌓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고요. 원광은 청소년에게 삼광오륜이 아니죠. 삼광오륜이 아니라 세속오계입니다. 그쵸? 세속오계예요. 뭐 지저분하고 더러운 문제 하지 마십시오. 그죠? 더러운 문제 아니라 그랬어요. 더러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조금 디테일함을 요구하는 문제죠. 그쵸? 그래서 세속오계가 되겠죠. 그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회분 끝났는데요. 50문제가 생각보다 많죠. 그쵸? 생각보다 많은데요. 여러분이 다 푸셔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쵸?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50문제 빠르게 다 푸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점갑을 찍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시고요. 오늘 제 수업 들으면서 제가 보라고 하신 부분 있죠. 그쵸? 그런 분들 한 번씩 더 눈으로 익혀두시면요. 충분히 여러분의 그 지식 스펙트럼이 많이 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2회분 모의고사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